잔고 19만 6천 원. 45살 저는 배달 라이더가 됐어요. 계단을 올라가다 젖은 전단지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페트병이 터졌어요. 몇 년 전 직원 14명을 데리고 제 이름이 찍힌 옷 상자를 트럭에 실어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비에 젖은 얼굴로 계단 한복판에서 멈춰 있어요. 아, 나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33, 저는 작은 맞춤 의류 공방에서 출발했어요. 처음엔 동네 손님을 몇 명 상대하던 수준이었지만 입소문이 생각보다 빨랐어요. 3년쯤 지났을 때 제 특허 패턴으로 만든 실루엣 보정 원피스가 온라인에서 터졌고 그게 공방을 의류사업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시절엔 택배 박스가 사무실 문을 막을 정도로 쌓였고 오늘도 완판인가? 하고 농담을 했어요. 어느 날은 편집숍 바이어가 직접 찾아와 대표님 브랜드 백화점 팝업 행사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라인을 하나 더 늘릴 생각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하고 말하면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이 퇴근길에 제 사무실로 들러. 우리 마누라가 이 동네 다 먹여 살리네. 장난처럼 말하면서 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그 커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면서도 그날 매출 숫자가 먼저 떠올랐어요. 오늘도 주문 꽤 들어왔어. 대답은 늘 거기까지였죠. 딸이 제가 만든 원피스 샘플을 만지며 엄마 이거 진짜 예쁘다. 그러면 저는 아이 손에서 샘플을 빼내며 말했어요. 이건 판매용이야. 구겨지면 안 돼. 가서 숙제나 해.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업무처럼 바뀐 게 학원비 입금했으니 됐지. 용돈 넉넉하게 줬으니 됐지. 좋은 집으로 이사했으니 됐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오고 나서 모든 풍경이 달라졌어요. 식장용 드레스 예약이 하루 만에 모두 취소됐고 PT 발표용 정장, 행사 의상, 인터뷰용 블라우스, 외출용 의류는 순식간에 사치품이 되어버렸어요. 첫 달 적자 1,800만 원, 둘째 달은 3,200만 원, 두 달 만에 적자만 5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 무렵 예전에 함께 일하던 의류업체 사장님이 연락했어요. 지연씨, 홈웨어 시장이 요즘 괜찮아. 지연씨 디자인이라면 분명 수요가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해봐요. 그때 제가 했어야 할 건 멈추는 거였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땐 멈추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지금 움츠러들면 진짜 끝이야.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은 장부를 들고 한참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제발 이번엔 멈추자. 더 넣으면 위험해. 재고도 지금 감당 못하잖아. 재고는 천천히 정리하면 돼. 이번 라인은 달라. 남편은 다시 장부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우리 지금 버틸 힘도 없어. 더 투자하는 건 우리 가족을 같이 위험에 넣는 거야.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숫자만 보니까 그래. 시장은 내가 더 잘 알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을 보는 거야. 애들을 생각해. 애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잖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너 지금 가족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해는 못해줄 망정. 그래도 저는 이미 제 결정을 굳힌 상태였어요. 오히려 은행 대출 한도를 끝까지 끌었었어요. 기존 재고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홈웨어 라인에 2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말렸지만 저는 그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틀린 적 있었어? 지금까지 내 판단이 다 맞았잖아. SNS에 올렸더니 댓글도 조금 달리고 초반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20, 30대 반응은 조용했고 홍보비를 쓸 여력도 더 이상 없었고
입소문만으로 버티기엔 시장 흐름이 너무 가라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엔 주문이 하루에 2건, 그 다음엔 1건, 그 다음엔 0건. 재고는 금방 벽 한쪽을 채웠고 멈췄던 내리막은 더 가파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직원 14명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던 달이 있었어요. 급여일 아침 사무실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그중 5년을 함께한 실장이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대표님, 우리도 집에 애 있어요. 그날 회의실 문을 닫고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퇴직 얘기를 꺼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정리해서 꼭 드릴게요. 진짜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기 노동부인데요. 직원분들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평생 손 벌려본 적 없던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먼저 났어요. 엄마는 한참을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딸. 엄마가 그동안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 못 도와줘서 미안하구나. 일단 직원들 퇴직금부터 막았어요. 하지만 돈을 보낸 다음 날 5년 일한 실장이 조용히 제 책상 앞에 서서 말했어요.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접고 브랜드도 철수했어요. 서울 집도 팔아야 했어요. 그렇게 내려간 곳은 지방 전세 5천짜리 반지하 바로 위층이었어요. 창문 아래쪽으로 흙벽이 보여서 햇빛이 들 때조차 방 안이 눅눅했어요. 이사 후 남편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은 해봤어? 뭐? 너 예전에 민서 피아노 발표회 온 적 있어? 한 번도 안 왔잖아. 맨날 바쁘다고만 했지. 그땐 정말 바빴잖아. 회사 키우느라.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 키운 건 알아.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린 계속 뒤로 밀렸어. 당신이 마지막까지 욕심을 놓지 않았던 것도 기억하지?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난 지금 당신이 원망스러워.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제발 멈추자고. 당신이 내 말에 조금만 귀 기울였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 당신도 좋을 때는 같이 즐겼잖아. 백화점 가서 명품 시계 산 것도 차 바꾼 것도. 남편이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 맞아. 나도 좋았어. 인정해. 근데 멈추자고 할 땐 진심이었어. 하지만 결국 결정은 당신이 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도 좋을 때 함께 즐겼지만 멈추라고 할 땐 진심이었어요.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건 저였으니까요.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에 놓고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말투는 조용했지만 테이블 위 봉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우는 게 맞아. 당신 지금 상태로는 애들 못 봐. 이혼할 때 저한테 남은 건 반지하 보증금 몇백, 그리고 장부에 찍힌 빚 10억이었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 당분간은 혼자 생각 좀 해. 짐을 싸는 마지막 날 서랍을 열어보니 제 명함 몇 장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명함에 적힌 대표라는 글자가 지금의 저와는 너무 먼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혼하고 나서 당장 월세부터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알바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의류 쇼핑몰 면접을 봤던 날 대기실엔 20대 지원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면접실로 불려갔을 때 점장이 제 이력서를 넘기며 말했어요. 의류 사업 오래 하셨네요. 네. 자체 패턴 개발도 했고. 아, 저희 매장은 SNS 릴스나 숏폼 촬영을 직원들이 다 같이 해야 해서요. 죄송해요. 손님들이랑 나이대가 맞아야 할 것 같아요. 면접장에서 나오는 길.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폰 액정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그날 밤 스마트폰 화면에 뜬 문구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어요. 배달 라이더 모집 초보 가능. 다음 날 바로 배달 대행 사무실로 갔어요. 초보시면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괜찮아요. 시작해 볼게요. 그렇게 배달 가방 하나를 받고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배달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고급 단독주택 단지에서 주문이 잡혔어요.
길을 모르겠어서 경비실에 물었더니 경비원이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처음 와봤어요? 라이더 맞아요? 빨리빨리 다니세요. 민원 들어와요. 겨우 찾아낸 골목 끝에서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그대로 굳었어요. 대표님?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 사업 전성기 때 함께 일했던 직원 은지였어요. 은지가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입술을 오므렸어요. 진짜 배달 일을 하세요? 응. 지금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은지는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대표님.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몇 번 라인 줄이자고 했던 거. 그땐 제가 어려서 말투도 서툴렀지만 대표님이 조금만 들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시진 않았을 텐데. 은지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팁이에요. 요즘 힘드시죠? 말투도 부드럽고 손도 따뜻했어요. 저는 한참 그 돈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은지야. 은지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때 내가 너 말 안 들은 건 잘못이었어. 진짜로. 근데 있잖아. 그땐 모두가 확장하라고만 했어. 바이어도 업체 사장님들도. 나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저는 5만 원을 도로 내밀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네가 옳았다는 증명은 아니야. 우린 둘 다 그냥 최선을 다한 거지. 팁은 고맙지만 나 이거 받으면 안 돼. 이건 동정이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알아. 괜찮아. 저는 배달 가방을 메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뒤에서 은지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어요. 헬멧, 형광조끼, 젖은 머리카락. 그래. 이게 지금 내 자리야. 근데 나 최선을 다했어. 도로 옆 벤치에 앉아 문득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나야. 민서 있지? 잠깐만 바꿔줄래? 남편이 잠시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지연아. 요즘 애들 사춘기잖아. 많이 예민해. 지금 통화하면 괜히 흔들릴 것 같아. 당분간은 연락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그래. 당신도 지금은 본인 생활 챙기는 게 먼저야. 그렇게 통화가 끊겼어요. 액정에 비친 제 얼굴은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딸아이 목소리 한 번 들을 수 없는 엄마.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건 결국 내가 선택했던 길의 결과이기도 하지. 눈앞엔 다음 콜 알림이 울리고 있었어요. 오늘을 버텨야 내일도 살 수 있으니까. 페달을 다시 밟았어요. 반지하 집에 도착해 조심히 문을 열었어요. 예전엔 퇴근하면 현관문 열자마자 아이들 발소리가 먼저 들렸는데 지금은 문을 열어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달력을 꺼냈어요.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7월 28일 14콜. 비 많이 옴. 은지 만남. 민서 통화 실패. 그래도 오늘 버텼다. 석 달쯤 지나 익숙해지면서 하루 콜이 늘어나던 어느 날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팀장님이 불렀어요. 어머니, 요즘 별점 4.9 유지하시네요. 콜도 꾸준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옷 만드는 거 아직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네. 저희 사무실이랑 협력업체 사장님들이요. 라이더 조끼 맞춤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기성품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요. 팀장님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일단 샘플 3벌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는 이 정도로 생각 중이고요. 종이에 적힌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숫자가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1000조각을 꺼냈어요. 손에 쥐니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패턴을 그리고 재단하고 박음질하는 동안 머릿속이 조용해졌어요. 일주일 뒤 샘플 3벌을 들고 사무실로 갔어요. 팀장님이 입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다르네요. 움직이기 편한데 핏도 좋고. 옆에 있던 다른 라이더분들도 하나씩 입어봤어요. 야, 이거 괜찮은데? 나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날 주문이 12벌 들어왔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계좌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보면서 오랜만에 웃었어요. 내가 만든 옷으로 다시 돈을 벌게 될 줄이야. 며칠 뒤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딸아이 이름이 뜨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엄마, 오늘 비 많이 오는데 넘어지지 마.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결국 이렇게만 보냈어요. 민서야. 엄마도 조심할게. 읽은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기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 후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석 달째엔 세 곳에서 정기 주문이 들어왔어요. 배달과 조끼 수입을 합쳐 한 달에 12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계획을 적었어요. 1년 차 월 120만 원 저축 1,440만 원. 2년 차 온라인 소규모 맞춤 의류 재개 월 200만 원 저축. 3년 차 작은 작업실 구하기 월 300만 원 저축. 노트에 적힌 숫자를 한참 보고 있었어요. 빚 10억 앞에선 여전히 작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빠르진 않지만 방향은 맞아. 몇 달 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헬멧, 형광 조끼, 배달 가방. 몇 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전만큼 부끄럽지 않았어요. 문득 3년 뒤 제 모습이 그려졌어요. 작은 작업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커피 한 잔 놓고 오늘 만들 옷 패턴을 펼쳐놓은 제 모습.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엄마, 나 왔어.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언젠가 그날이 온다면 그때 제 자신에게 말할 것 같아요. 봐봐. 너 혼자서도 여기까지 왔잖아. 집에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한 줄을 보냈어요. 엄마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조만간 같이 밥 먹자. 답장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배달콜 알림이 울렸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작은 미소가 있었어요. 빚은 여전히 10억. 계좌 잔고는 여전히 몇십만 원. 잘 나가던 시절에는 가족도, 직원도, 지인도 제 옆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 남아있던 건 저 하나였어요.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제 손으로 오늘도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어요.